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 조치의 파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윤석열 정부 노동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어제부터 한국 국민들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죠. 기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는데요. 증시에서 기대를 모았던 리오프닝, 즉 일상 재개의 주가 상승 효과도 불투명해졌는데요.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의 파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중국이 어제부터 우리 한국인들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지난 2일부터 이 비자 발급 중국인에 대해서 했는데 네. 결국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어제 이 소식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러웠는데요. 네. 유감스러운 점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점점 그 문제의 본질에서 떠나서 점점 정치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같은데요. 정치 수단으로. 네. 저는 한 서너 개 차원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 2일부터 한국이 먼저 중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이익이 침해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대등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어제 1월 10일 오후에 중국이 한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일단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이거는 가장 직접적인 1차원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현상은 저는 미국의 대중 정책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 과거 트럼프도 그렇고 특히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서 중국을 미국 입장에서 향후 10년간 유일한 경쟁자로 명확히 지정한 만큼 뭐 과학기술, 반도체, 무역, 금융, 통화 여러 가지 그리고 언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중국을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역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네. 작년 12월 7일에 중국이 방역을 완전히 해제했잖아요. 국내부터. 네. 근데 그 후에 연말 연초에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나 또는 영국 대학의 바이러스 분야 전문가나 또는 미국의 이런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비록 중국의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했지만 지금 중국에서 확산된 바이러스는 과거에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한번 유행했던 버전이라서 미국과 유럽 서방은 이미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이 감염자가 급증했다고 해서 중국발 관광객에 대한 강제적인 PCR 검사나 이런 제한 정책은 딱히 의미가 없다라고 방역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이 방역 정책을 두고 사실은 정치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2차적인 내용이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미국이 특히 작년부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 미국이 직접 제재할 뿐만 아니라 유럽이랑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활용해서 또는 이용해서 같이 제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한국이든 미국과 그 동맹국 관계인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떤 선창을 하면 그 동맹국 입장에서는 자이든 타이든 그 선창에 호응해서 어떤 미국과의 하모니를 조성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저도 한국에 10년 넘게 살아서 좀 유감스럽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론적으로 너네가 먼저 중단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건 맞지만 그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어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뭐 폭증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당히 뭐 어느 정도인지도 모를 지금은 정도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거의 적게는 70-80%, 많게는 90% 이상이 다 감염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저희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도 12월 마지막 주에 감염돼서 지난주에 거의 다 회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건데 그러면 상황이 다르니까 또 상황이 다른데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는 건 결국은 덜 합리적인 과학적이지 않은 이제 보복 조치다. 그래서 비난이 있는 거죠. 제 생각은 중국발 관광객이 한국 들어올 때 뭐 PCR 검사를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오케이지만 비자 발급까지 중단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수위 조절이 문제가
네, 어제 우리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과 동시에 네. 일본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했잖아요, 중국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중국인의 비자 발급까지 중단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럼 일본에 대한 우리도 똑같은 한국처럼 보복 조치 같은. 네, 지금 방역 정책이랑 그 외교나 정치가 좀 애매한 경계선이 애매해지는 상황인데요. 저희 생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먼저 중단했고 일본은 중단 안 했는데 어제 중국이 일본을 중단했어요. 예. 하지만 좀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하면 한국과 일본이 다 미국이 동맹국이긴 하지만 서로 뭐 공동 이익도 있지만 모순된 측면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일본이 최근에 미국과 뭐 바다 해상에서 군사훈련하고 계속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중요한 주권이라고 생각하는 대만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단순히 비자 중단이나 그런 차원보다 훨씬 높은 정치적인 그런 문제라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인에 대해서만 단기 비자 발급 중단한 거죠? 네. 다른 나라 조치는 아직 안 나온 네. 거죠? 사실상 작년 12월 중순부터 미국이 먼저 중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하고 그리고 유럽도 사실상 하고 있고 그 후에 한국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일본에 대해서 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안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대등 조치 하지만 나라마다 경제 정치나 현실적으로 파워가 다르고 그 파장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작년까지 주미 중국 대사로 있었던 진강이 진강, 작년 외교부장. 12월 네, 이번, 12월 30일에 새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됐잖아요. 예. 그래서 대등하게 하려면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일본 해야 되는데 먼저 일본이랑 한국 대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진강이 외교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 어떤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약간 몸풀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요. 네. 몸풀기 대상으로 한국과 네. 일본이 걸려들었네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중국이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할까요? 네, 어제 그 주한 중국 대사관 그 공식 계정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한국이 먼저 했으니까 한국이 먼저 그 비자 중단 조치를 취소하면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조정하겠다. 예.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한국이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취해야만 중국도 할 것이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을 방문하려는 기업인들 특히 네. 불편이 크겠고 또 중국에 친척을 둔 분들 친척 방문도 불가능해지니까 힘들 텐데 중국 내 국내에서 뭐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 내에서 분위기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혹시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직업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한국이랑 아무 관련 없고 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뭐 비즈니스나 유학이나 네. 친척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어제 제가 중국 현지 가족이나 지인 동창 그리고 중국 현지 언론 매체에서 근무하는 동창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 보니까 어쨌든 시간 순서상 한국이 먼저 중국인 대상 비자를 중단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어떤 무난한 대응, 네, 그냥 적절한 오히려 대응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 뭐 그런 거를 제대로 못한 거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코로나만 제대로 통제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단기 비자 발급 중단한 걸 해제할 텐데 지금 코로나가 당장 이렇게 바로 지금 통제가 안 된다는 걱정 때문 아니겠어요? 중국 코로나 상황은 좀 뭐 정점은 지나간 것 같다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네, 많은 지역에서 저희 가족들 포함해서 거의 다 80-90% 이상은 다 한 번 감염됐고 지금은 한 반 이상 지역은 점점 피크를 찍고 점점 감염은 계속되지만 그 피크를 찍고 점점 축소되는 그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춘절 연휴니까 예. 적어도 1월 말까지 그 대규모적인 수억 명의 인구 이동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한 2, 3월쯤 되면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뭐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만약 또 다시 중국으로 유입이 되면 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 새로운 변이가 또 들어오게 되면 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사실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규제를 해제하면서 이른바 일상 재개,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기대가 컸잖아요. 경제도 네. 회복될 것이다.
관련 주가도 좀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네. 있는데 좀 효과가 불투명해진 거죠?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든 한국 주식 중의 예. 리오프닝 관련주든 거의 작년 10월 이후 11월, 12월 한 2달 정도 급등했는데 예. 어제 그 중단 조치가 나오고 하루 동안 하락했지만 오늘 다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 오늘 다시요? 생각에는 네, 과거 2달 동안 그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가 상승한 거는 실제로 뭔가 실적으로 검증이 된 게 아니라 어떤 기대감으로 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로 간의 비자 중단 이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심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저희 생각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국 관련 뭐 소비 관련 수혜주 그런 주가 흐름을 보면 작년 5, 6년 동안 특히 사드 이후 이미 상당 부분 부진했어요. 그러면 단순히 임시적인 이런 단기적인 정치 이슈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이 한국의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한국 국내에서 경쟁력이 어떻고 미국 시장에서 어떻고 유럽 시장, 중국 시장, 동남아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 한국의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를 접근할 때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좀 희망 고문, 좀 생각이 자꾸 한 곳에 갖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재개가 되느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네. 우리 화장품이라든지 이른바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중국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냐 네. 이게 중요하다는 예를 얘기죠. 들어 중국이 뭐 몇 개월, 2, 3개월, 몇 개월 후에 그 확산도 다 일단화됐고 정상화됐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 브랜드, 유럽 브랜드, 일본 브랜드, 미국 브랜드, 한국 브랜드, 동남아 브랜드까지 중국에 진출했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막 치열하게 경쟁. 그러면 결국은 다시 기업 경쟁력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장기적인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주의 하나의 그런 것들만 너무 기대를 걸고 희망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네. 기업의 경쟁력을 좀 살펴라 그런 취지네요. 지난번에도 출연했을 때 지금 알리바바, 네. 마윈이 지배하는 알리바바의 자회사 엔트그룹의 네. 뭐 증자 또는 IPO, 기업 공개 여러 가지 뉴스가 조금 불투명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엔트그룹에. 네, 작년 말부터 엔트그룹 관련 뭐 공시 기사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2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엔트그룹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를 시작했어요. 네.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업이 아무래도 알리바바 엔트그룹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많이 언급된데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뭐가 나왔냐면 엔트그룹을 정부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엔트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알리페이라는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개인 대출을 해주는 업무. 예. 세 번째는 온라인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업무. 네 번째는 온라인으로 펀드를 매매하는. 근데 이 4개의 업무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라 그중에서 정부가 가장 이건 문제다라고 한 것은 개인 대출 업무예요. 개인 대출. 네. 근데 엔트그룹이 그 2년 전에 이 개인 대출 업무를 너무 돈이 되고 확장성이 좋으니까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했어요. 예. 이거를 따로 더 크게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엔트그룹을 구조정하면 그 자회사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가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작년 말에 나온 그 승인권이 뭐냐면 이 자회사가 개인 대출 업무 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자본금이 너무 작은데 레버리지가 너무 몇십 배야. 이거는 안 돼. 안 돼. 그래서 자본금을 많이 늘려라. 증자를. 그러면 그 증자 규모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개인 대출을 해도 오케이. 그래서 과거 1년 반 넘게 그 증자 작업을 했어요. 그럼 증자를 하려면 기존 주주 외에 새로운 주주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1년 넘게 했어요. 예. 근데 그 증자안이 작년 말에 드디어 승인이 됐어요. 그 증자안이. 네,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최대 주주는 역시 엔트그룹이지만 2대 주주가 중국에서 국유기업 배경이 있는 기업이 2대 주주 지분율 10%로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엔트그룹 산하의 개인 대출 업무를 하는 기업은 물론 엔트그룹이 50% 최대 주주지만 2대 주주가 국유기업이 들어갔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하지만 엔트그룹이 2년 전에 원래는 상해거래소 과창판이랑 홍콩거래소에 동시 상장하려고 했는데 그게 중단됐잖아요. 그러면 개인 대출 업무 구조 조정은 어느 정도 있달라 오케이. 근데 엔트그룹이
다시 상장을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네. 방금 말씀드린 개인 대출 이 사업이 구조조정 이건 오케이. 구조는 이제 일단락됐고. 일단락됐어요 어느 정도. 예. 근데 두 번째는 엔트그룹이 예전에는 무슨 금융 라이선스도 딱히 없는데 금융 업무를 영위했잖아요. 그래서 예. 엔트그룹이 상장하려면 우선 금융 지주사로서의 라이선스를 따야 돼요. 그리고 대출을 많이 뿌리려면 여신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신, 예. 근데 아직은 이 여신 라이선스랑 금융 지주사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규정상 엔트그룹은 아직 상장까지 아직 작업이 필요해요. 아, 아직은 상장까지는 갈 길이 좀 남았다 네. 그런 그리고 얘기네요. 또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이걸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데 홍콩 거래소가 있고 심천 거래소가 있고 네. 상해 거래소가 있잖아요. 네. 각각 다 규정이 다르거든요. 서로? 그러면 상해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의 지분 그 대주주 구성이 바뀌면 적어도 기다려야 돼요? 3년 후에 상장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아, 3년. 네, 지금. 심천 거래소는 2년, 홍콩 거래소는 1년. 그러면 2년 전 버전처럼 홍콩이나 상해에 다시 동시 상장하려면 최소 1, 2년 이상은 걸려요. 그러네요. 네, 네. 오. 그래서 연말부터 외신 뭐 로이터나 계속해서 뭐 상장한다 이거는 아직은 노이즈에 불과해요. 오케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데 또 이 알리바바 그룹의 마이윈이 엔트그룹의 지배권을 잃었다는 그런 뉴스 나오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배권 잃은 건 맞습니다. 지배권 잃었어요? 원래 엔트그룹의 최대 주주는 마윤이고 실질 지배자이면서 마윤 한 명이 단독 표결권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정부의 요구나 금융 당국의 그 규정에 따라서 엔트그룹을 이렇게 구조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1월 7일에 엔트그룹이 비상장사지만 워낙 영향력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거든요. 네. 드디어 1년 넘게 구조조정해서 엔트그룹의 지분 구성이 구조조정이 끝났다. 즉 구조조정 전에는 마윤이 최대 주주, 단독 표결권, 실질 지배자인데 하고 나서 이제 마윤의 지분율은 기존의 30%대에서 이제는 6% 초반대로 축소됐어요. 그리고 단독 표결권을 상실했고 대신 마윤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균등하게 표결권을 행사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엔트그룹은 마윤의 한 명의 회사가 아니고 또 알리바바에 종속된 회사도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이제 엔트그룹의 상황을 보고 중국의 이 테크 기업들에 네.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많이 완화되느냐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가 좀 있는데 어떤 분명한 흐름이 확실히 좀 있습니까? 네, 그런 기대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왜냐하면 지난 2년간 행정처벌, 벌금처벌, 구조조정, 지분 구성 변경하고 한 2년 동안 많은 구조조정 작업을 거쳤잖아요. 예. 근데 작년 12월 중순에 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예. 중국 정부가 내년에는 1, 2, 3, 4, 5 이게 중점 사업이다 할 때 이번에 플랫폼 산업에 대한 언급이 명확히 있었어요. 네. 디지털 경제를 대거 발전하고 상시화된 감독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조하고 국제 경쟁력에서 크게 실력을 과시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은행 보험업의 감독 관리 그 주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일주일 전에 14개 플랫폼 기업의 금융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은 이미 대체로 완료했고 일부 남겨진 문제도 지금 가급적 빨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저희 생각은 물론 모든 산업은 다 감독 관리 틀 안에 있어요. 하지만 과거 2년 동안은 플랫폼 산업, 뭐 사교육, 게임 이런 특정 몇 개 산업을 중점적으로 특별화해서 이렇게 규제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구조조정도 정부 요구에 따라서 일단락됐으니까 특수화된 규제에서 이제는 정상적인 규제, 정상적인 안정화된 관리 예. 이런 단계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정화된 관리로 간다. 네. 그렇군요. 요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 자본들의 지금 관심이 굉장히 네. 많은데 비교적 올 한 해 증시를 좀 밝게 보는 편이죠.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작년이 워낙 경기든 증시든 네. 작년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그 기저 효과만 생각해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좋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다고 해서 2023년 올해는 이제 간다 안심하고 그거는 아니고요. 지난주부터 중국 본토 자금이든 외국 자금이든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2, 3개월 한 1분기, 분기별로 단위로 해서 1분기는 이런 소비나 경기나 이런 수혜주 위주로 하고 어느 정도 올랐으면 외국인 투자자든 현지 기관이든 다 이익 실현하니까 좀 쉬다가 그리고 또 분위기를 살펴봐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그리고 증시의 영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찐닝 중국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